자, 네, 연이어서 우리 중요한 추신명령 파트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신명령. 이 추신명령과 전부명령이 사실은 막 혼재되어 있어서 미리 기본 개념을 짧게라도 보고 보겠습니다. 추신명령은 사실 이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받을 권한, 추신 건능만 뺏어오는 거죠. 여전히 주인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았더라도 남들이 계속 개권이가 들어올 수 있고 우선권 없이 나눠갔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도 좀 나왔었지만 대신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 거고 대신 받을 권능 이것만 가져오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요것만 분리해서 요것만 별도로 압류, 가압류가 안 된다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채권을 추심하면 얘는 이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면 그때까지 압류, 가압류가 없으면 독차지예요. 다 소멸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압류, 가압류가 있거나 배당류가 들어오면 혼자 독차지를 못하고 공탁할 의무가 생겨요. 이걸 공탁을 안 하면 이 공탁하는데 필요한 시점 정도 개서 그때부터 공탁할 때까지 지연 이자까지 공탁을 하라. 이게 법원의 태도다. 얘는 이렇게 막 들어오면 이걸 또 얘도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부 이렇게 공탁을 하면 막 들어오잖아요. 공탁하고 신고하면 배당이 열려요. 그래서 들어온 애들만 나눠줘요. 이 공탁 사유 신고가 배당 요구 종기다. 공탁 사유 신고가 배당 요구 종기다. 이 뒤에는 이미 들어와도 배당 요구 종기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효다 이건. 임금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배당 자격이 없다. 전부명령은 이 채권을 대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걸 가져오는 것만큼 이걸 갚은 거로 봐. 변제효. 이걸 가져온 것만큼 변제된 거로 봐. 가져온 다음에 이걸 받았든 안 받았든 변제효. 추신명령은 송달되면 추신명령은 얘한테만 송달되면 바로 효력 발생하지만 전부명령은 확정이 돼야 효력 발생해요. 확정. 확정이 뭐냐면 얘한테 송달되고 즉시항고등 다툼이 없어야 되고 다투면 그게 끝나야 되고 얘한테도 송달되고 즉시항고등 다툼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있으면 그게 끝나서 확정돼야 효력 발생해요. 확정. 그러나 효력 발생하면 효력은 소급해. 처음 송달 시점부터 이 바뀐 거로 소급해요. 그러니까 들어도 화탁 짚는 거야. 결국 독차지하죠. 그래서 요건이 까다로워요. 전부명령은 뒤에 나오겠지만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이 돈일 때만 전부가 돼. 이 인도청구권 이런 거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명령이 대상이 안 되고 또 경합이 없어야 돼. 양도가 가능해야 되고 경합이. 양도금지 특약 이런 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알든 모르든 경합이 없어야 돼. 독차지니까. 자, 그 다음에 알아둘 게 뭐다? 이 채권자가 얘한테 갖는 걸 집행채권. 이거는 피압류 채권, 피전부 채권. 그래가지고요. 얘는 이것만 가지고 이 추심소송에서 이것만 가지고 추신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이건 다툴 수 있어요. 이거는 집행채권의 존부는 둘이 싸울 문제야. 둘이. 이거 둘이 청구 이소 이런 거로. 얘가 이걸 근거로 추신금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얘들이 싸울 문제지 네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전부명령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뒤에 이걸 다 갚았다 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둘이 싸울 문제다. 얘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시험에 집행채권의 존부를 얘가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뭐 압류는 무효죠. 자, 추심이 됐더라도 이게 존재하는 걸 전제로 압류 추심되는 건 뒤에 나옵니다. 여튼 얘는 이거가 없으면 이게 없는 걸 왜 주냐 추신금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렇죠? 자, 우리 교재 519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첫 문제가 아주 비중 있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자,
아주 중요하고 비중이 커요. 이게 한 문제로 나왔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공탁에도 연결이 되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이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압류 전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이 압류 합계액이 이거보다 크면 압류 경합이다, 경합. 이 합계액이 이거보다 크면 경합이라 무효다. 만약에 합계액이 작으면 둘 다 유효고, 여기서 동시에 돌다더라도 합한 금액이 이거보다 초과하면 둘 다 무효다. 이건 틀린 거고요. 자, 이 뒤에 나올 게 나온 거죠. 물상대의, 그러니까 보상금, 수용보상금,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 전보를 받았더라도 확정됐더라도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의로 압류하면, 그러니까 토지 수용되는 토지에 근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럼 근저당권자는 토지 수용되는 그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권을 행사하면 근저당 시에 권리가 있는 거로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정리하면 토지 수용 보상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 전부 확정을 했더라도 그 수용 보상되는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의로 압류가 나중에 이루어졌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물상대의가 우선한다. 물상대의가 우선한다. 그래서 물상대의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에 기해서 물권적으로 행사하는 거라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하게 돼 있고, 일반 채권자가 압류 전부 명령 양도를 했더라도 뒤늦게라도 물상대의를 행사하면, 이전에 행사하기만 하면 근저당권자 설정 순위로 소급하기 때문에 우선한다. 다시 한번, 물상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의가 있으면, 이걸 안 하면 무효지만 물상대의가 배당요구 종계 전에 하기만 하면 이 물상대의가 이거보다 우선한다. 왜? 물상대의는 그 전에 수용되는 토지의 근저당 시점으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부명령 후에, 압류가 있어도 후에 해도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우선한다. 물상대의는 일반 채권 전부명령이 앞에 있더라도, 양도가 앞에 있더라도 하기만 하면 우선한다. 추구표도 있고 우선한다. 자, 채권의 2개 이상 압류가 동시에 되더라도 합계가 크면 무효고 적으면 유효고, 물상대의를 하기만 하면 그 전에 압류 전부가 있더라도 얘가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하나하나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서너 개 지문이. 추심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이거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집행공탁과도 연결이 되고 집행공탁에서도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건데 한번 잘 해두면 좀 수준이 높지만 아주 좋은 문제고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보상금을 추심을 했는데 신고하기 전에 그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압류 명령이 발령돼서 송달되더라도 압류 명령은 효력을 무효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채무자가 있어요. 제3 채무자가 있어요. 자, 여기 압류를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걸 찾아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면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압류가. 이게 없으면. 찾아가면 지급하기 전에, 그죠? 통장이고 보상금이고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지,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건 어느 거다? 얘가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얘가 압류 추심을 해서
얘가 추심권자한테 지급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추심 후 찾았단 말이야. 주는 순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뒤엔 들어오더라도 무효다. 압류 자체가 무효다. 이건 어떤 마찬가지로 여기 안 나왔지만 얘가 법원에 압류가 막 들어서 집행공탁 공탁하고 나면 이제 그 뒤에는 들어와도 무효예요. 이렇게. 왜? 돈이 나갔으니까. 나간 후에 들어온 건 무효다. 기준점이 뭐다? 압류, 가압류 명령이 송달되는 순간 이게 나갔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포인트는 지급 전, 추심 전, 공탁 전에 들어가야지 지급 후에 들어가면, 추심 후에 들어가면, 집행공탁 후에 들어가면 압류 자체가 무효다. 압류 자체가 무효다. 응?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연이어서 봐두겠습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압류로 인한 집행은 종료되므로 이제 압류를 취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압류가 막 들어와서 법원에 공탁하고 나면 다 끝난 거고 이제 배당만 남은 거다. 경매로 말하면 잔금 납부한 거다. 말하자면. 그래서 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신고 후에는 그 압류권자는 취하할 수가 없고 취하하더라도 그건 효력을 어떻게 본다? 배당받을 권한을 포기하는 거로 볼 뿐이다. 지금 실무가 판례가. 그래서 집행공탁 후에는 경매로 치면 사유신고,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에는 경매로 치면 뭐 잔금 납부하듯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다?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에는 압류를 취하해도 배당받을 권한을 포기하는 거로 보지 압류 취하는 인정이 안 되는 거로 본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기 전에 압류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신청에 따라 압류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자,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어려운 수준이지만 키워드를 알고 나면 공탁 전에 어떻게 됐어? 명령이 나왔지만 송달이 공탁 후에 송달되면 무효다. 지급하기 전에, 추심하기 전에, 공탁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갔어야지 지급한 이상 이 압류 자체가 무효다. 추심한 이상 압류가 무효다. 압류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무효. 사유신고를 안 했더라도 압류 자체가 무효다. 지급된 후에는 압류 자체가. 그래서 키워드를 압류 자체가 무효냐 아니냐만 우선 첫 번째.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직 사유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거냐? 그러면은 사유신고하기 전에 추심권자가 추심신고하기 전에 찾아간 다음에 추심신고하기 전에 집행공탁 사유신고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압류는 이제 무효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당 요구를 하면 되겠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배당 요구를 사유신고하기 전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추심권자는 그 공탁하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여하튼 결론은 첫 번째는 뭘 알아둬라? 첫 번째 문제는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밑에 거. 공탁 전에 명령이 났어도 송달된 후에 도착했다면, 송달됐네. 공탁한 후에 송달됐다면 이거 무효다. 이것도 추심한 후에 송달되면 무효다. 무효다 이거. 신고하기 전이라도 다 무효다. 압류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다. 첫 번째. 여기 연이어서 뒤에 또 연결이 됩니다. 자, 둘 다 합계 금액이 크면 무효고 작으면 유효고 물상대를 행사하기만 하면 앞에 정부명령이 있어도 물상대가 우선한다. 자, 2번 문제. 송달될 때까지
전부명령이 다른 채권자 압류, 가압류가 있어 경합되면은 전부명령은 무효고요. 추심한 채권자가 추심 신고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료가 있다면, 특히 배당료고, 그럼 이건 주로 어느 때 많이 적용되냐면, 이게 압류, 가압류가 경합됐는데 이거를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또 추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배당료가 들어오는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심하면 이게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압류, 가압류가 못 들어와. 배당요구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배당요구만. 여기 배당요구.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추심한 후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심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얘가 그냥 추심권자한테 주는 수도 있어요. 추심한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 신고하기 전에 이미 압류,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추심한 후에 배당료가 들어왔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공탁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독차지가 안 된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유효가 아니라 무효다. 없는 걸 어떻게 전부하느냐. 자, 한 번에 보지 말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추심 전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압류 추심, 일부는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다. 추심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 발생하고 전부 명령은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소급하고 효력은 자, 압류 추심의 기초가 됐던 가집행 선고 1심 가집행 선고가 상소심에서 취소되면 이건 집행권은 뿌리 자체가 절차상 없어진 거니까 이거는 항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가 소멸한 거 이런 거는 실체상 사유는 안 되지만 이 항고 이유는 절차상 사유만 가지고 된다. 근데 이거는 가집행 효력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자, 교재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니, 522페이지의 추심명령의 1번. 요 1번, 2번 지문, 3번 몇 개 지문에 아주 난이도가 있고 좋아요. 이 파트는 아주 공탁하고 밀접한 연관이 특히 추심은 집행 공탁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중복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압류 추심 명령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압류 추심 들어오기 전에 뭐 강제 집행이 뭐 금지됐으면 뭐 압류 추심이 잘못 나온 거겠지만 추심이 나온 후에 그 집행 권원 판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정지만 됐다. 이게 정지 추심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이 뿌리 집행 권원이 정지가 되면 정지 이게 취소가 아니라 정지만 됐다. 취소가 아니라 정지만 되면 이제 절차가 중지되는 거다. 더 이상 못 나간다. 이게 중지만 시키는 거지. 중지. 압류 명령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 들어온 다음에 추심명령 들어온 사람한테 지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한테 지체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권자로부터 추심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 이렇게. 추심명령 나온 다음에 추심명령 나온 사람한테 지연 손해는 어떻게 한다? 추심명령 송달시가 아니라 추심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대적 불확지 공탁. 이 공탁과 연결이 돼요. 불확지 공탁. 이제 얘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한테 얘가 채권자인데 얘가 이걸 양도했다고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다. 양도 유무여가지고 그러면
나는 얘를 줘야 될지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불확지 공탁 그래요. 갑, 피공탁자를 갑 또는 너. 그러니까 얘가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군지 모를 경우, 얘 분명히 둘 중 하나다, 아니면 셋 중 하나다, 이렇게 얘 아니면 얘다, 이렇게. 이거를 상대적 불확지. 절대적 불확지는 모르는 경우를 말해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일 때는 이거를 어떻게 언제 돈을 찾냐면, 둘이 같이 합의 보기 전에는 이 공탁금이 누구 건지 밝혀져야지만 돈을 줘요. 얘 거로 밝혀지면 얘가, 얘 거로 밝혀지면 얘가. 그래서 소송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피해 공탁자끼리 싸워야 돼요. 얘가 얘를 상대로 공탁금은 내 거다, 내가 양도받았으니까. 이 판결이 나오면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의 이 공탁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되냐면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얘 공탁자를 상대로 판결받은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또 공탁 관련해서도 누구한테 받은 판결? 얘한테 받은 판결은 안 돼요. 다른 피공탁자한테 받은 판결만이 돼요. 이거 판결을 제기하는데 지금 나는 얘한테 압류 추심받은 친구다, 이거 얘 거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의 추심권자가 얘를 피고로 해서 야, 공탁금 네게 아니라 얘 거다라는 확인해소를 얘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얘 거로 밝혀져야 내가 추심해오니까. 상대적 불확지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공탁금 출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금 찾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권한이 이 추심명령 받은 채무자 거다라는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자, 3번. 제3채무자는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누구다? 이 밑에는 맞아요. 집행채권 채무자. 채무자가 이걸 주장해서 청구 이유로 다툴 문제다. 이건 둘이 싸울 문제지 얘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계속 반복되는 지문입니다. 자, 추심권자가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기 제3채무자 갖는 거를 압류 추심을 했어요. 추심을 찾아왔어. 근데 신고만 안 했어. 아직 찾아왔단 말이야. 그 뒤에 여기 들어오면 다 뭐다? 다 무효다. 그럼 여기 무효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배당 요구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압류된 거로 볼 수도 없다. 이거 무효다. 이게 밑에. 이를 당해 추심권자서 배당 요구로도 볼 수 없다. 이건 무효다. 추심했으면 들어오는 압류 자체는 무효다. 여기 배당 요구로도 못 보고 여기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같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23페이지. 자, 또 이 집행공탁은 배당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배당. 여기 이제 우리가 가압류가 처분할 때 나오는데, 가압류가 처분할 때 가압류는 우리가 가압류는 돈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권이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금전 채권 때문에 할 때는 가압류고요. 가압류는 금전 때문에, 이거는 돈이니까 배당으로 연결돼요. 금액.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 돈이 비금전 채권. 그래서 이건 배당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집행공탁은 배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 때 가처분이 들어오면, 봐봐요.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지 마라 가압류가 들어오면 얘가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집행공탁.
그런데 이게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가처분. 뭐냐면 내 거다 이거. 병이. 야 이거 객게 아니라 내 거니까 주지 마라. 가지고 얘는 지 거라고 얘는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럴 때는 변제공탁이 아니라 이렇게 불확지에 의한 집행공탁이 아니라 채권자 불확지에 의한 변제공 방금 전에 본 것처럼 피공탁자를 너 또는 너 이렇게 불확지 변제공탁이 되지 집행공탁은 안 된다. 자, 가처분은 이게 이 대상이 돈 주는 거라고 하더라도 배당과는 무관한 거라 이걸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건 공탁법에 아주 중요한 거죠. 가압류가 들어오면 집행공탁이고요. 가처분이 들어오면 변제공탁이에요. 채권자 불확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계속 연결되는 건데 봐보세요.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여기 1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1억 원. 1억 원이 있는데 여기 압류 가압류 들어가면서 2천만 원 가지고 들어가면서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가지는 뭐 그냥 공사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받을 돈이 2천만 원인데 압류 목록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다가 가지는 무슨 채권을 압류한다고만 딱 쓰면 2천만 원 압류했지만 효력은 이 전체 1억 전체 미칩니다. 1억 전체. 근데 이렇게 압류 목록을 어떻게 쓰냐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1억 원 중 2천만 원 이렇게 특정해버리면 압류 효력이 2천만 원만 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2천만 원이야. 채무자는 제3채무자한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압류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별지기재 목록을 이렇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1억 원 채권 딱 이래버리면 2천만 원 가지고 압류했어도 1억 원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1억 원 채권 중 2천만 원만 압류한다. 딱 이렇게 해버리면 2천만 원만 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만 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만 압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전부가 압류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1억 원 중 2천만 원 요렇게 압류하는 게 불리하겠네. 왜냐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무슨 채권 이렇게 딱 특정하고 말면은 전액 2천만 원 가지고도 1억 전체 압류가 되는 건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는 1억 원 채권 중 2천만 원 해버리면 손해나겠네.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 봐봐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1억 여기 2억 여기 3억이 있다. 근데 이걸 그냥 압류한다. 내가 채무자에 대해서 2천만 원 청구 채권이 있다. 압류 대상은 얘가 여기 가지는 채권, 얘가 여기 가지는 채권, 여기 가지는 채권 이렇게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빵 하면은 여기도 전액, 여기도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에 봤듯이 압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된다. 무효가. 그래서 실무상 어떻게 한다? 대개 이렇게 금액을 특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2번 보면 채권의 일부만 1억 원 중에 2천만 원만 압류가 됐다. 그때 얘는 이걸 묶어서 다 공탁할 수도 있고 요거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전액을 공탁했다. 그러면 압류된 부분은 집행공탁, 압류 안 된 거는 변제공탁이다. 이렇게. 자, 추신권자가 추신금을 받았어. 다른 채권자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료가 있어서 공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공탁을 할 때 추심한 후 공탁하는 데 필요한 기간 경과 후
지연 이자까지 공탁해라. 지금 법원의 태도가. 네가 공탁 의무가 있었는데 안 했다면 공탁금 받고 추심 신고하는데 필요한 기간 정도 빼고 그 후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 이자까지 공탁해라. 이게 판례다.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 지문을 볼게요. 이 4번 지문이 상당히 그 4번, 5번 뒤에 볼 걸 미리 볼게요. 뒤에 경합됐을 때 볼 걸 미리 볼게요. 자, 뭐냐면, 자, 자, 정리할게요. 제3채무자는 압류당한 채무자 말고 제3채무자는 압류가 막 들어오면 첫째, 줄 돈이 크고 압류가 조금만 들어와도 공탁할 수 있고요. 권리공탁. 이 권리공탁가 내가 줄 돈이 큰데 조금만 들어와도 귀찮고 원잡하니까 다 묶어서 이것처럼 공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압류된 것만 공탁할 수도 있고 이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압류가 새카맣게 들어왔어도 줄 돈보다 몇 급절 들어왔어도 공탁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탁을 안 하고 그 압류 들어온 중에 한 사람, 추심 명령 받은 사람 한 사람한테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추심이 전부 줘버려도 면책이에요. 정리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공탁이 의무가 아니다. 조금만 들어와도 공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탁을 하더라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새카맣게 들어왔어도 공탁을 안 하고 그냥 새카맣게 들어온 중에 추심권자 아무한테나 전액을 줘버리면 다 면책이 된다. 내가 1억을 줄 게 있는데 막 20억이 들어왔다. 그 중에 1,000만 원짜리 추심권자한테 1억을 줘도 면책이 된다. 누가 그러면 공탁 의무가 진다고 1,000만 원을 추심해간 얘가 공탁 의무가 돼 있고 제3채무자는 면책이 된다. 면책. 그죠? 제3채무자는 압류가 들어왔을 때 꼭 공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줘버려도 된다. 면책된다. 추심권자한테 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무공탁이라는 걸 만들었다. 의무공탁. 의무공탁은 뭐냐면 반드시 공탁을 해야만 돼. 안 하면은 누구한테 준 거는 면책되지가 않아. 그래서 의무공탁은 어느 때만 생기냐면 우선 경합이 있어야 돼. 경합. 압류 금액이 오버가 돼야 돼. 첫째. 두 번째 그 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공탁을 요청해야만 돼. 공탁을 요청 안 하면 경합만 된다는 거 가지고 의무가 아니야. 경합됐더라도 요청 안 하면 그냥 추심권한테 줘버리면 면책돼.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탁을 요청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돼. 전액을. 또 하나. 압류권자가 공탁 요청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되는데 압류가 들어오고 배당 요구가 들어왔다. 배당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 요구가 들어오면 압류 금액만 공탁하면 돼. 그러니까 여튼 의무야 그것도. 자, 권리 공탁 있고 의무 공탁으로 만들려면 뭐다? 공탁이 요청이 있어야 된다. 요청. 자, 그래야 의무가 공탁이 된다. 어느 때다? 경합이 있고 경합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청하면 그때는 전액을 압류가 있고 배당 요구가 들어온 상태에서 배당 요구권자가 요청하면 압류 금액만 이때는 의무다. 의무. 이때 공탁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하나 둘 거는 뭐다? 공탁서 공탁과는 경합이 생기면 공탁 요청이 없어도 공탁이 의무다. 경합이 되면 의무다. 공탁과는 요청이 없어도. 이게 큰 차이죠. 뒤에 볼 때. 자, 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서 거듭 압류, 가압류가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 가압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억이 있는데 2천만 원만,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이렇게 일부가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요거만 압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요거만. 근데 여기 이제 또 들어왔어. 여기는 7천만 원이 들어왔어. 여기 또 이제 3천만 원이 들어왔어. 잘라 들어왔지만 이 합계가 이거보다 크면 이거를 압류 경합 그래요. 압류 경합. 이걸 압류 경합 그래요. 압류 경합. 압류가 경합이 되면 이제는 2천만 원 압류 안 해도 압류 효력이 전체로 미치는 거로 이렇게. 압류가 경합이 되면 전체로 미치는 거예요. 전체로. 압류 전체를. 그래서 다 무효가 되는, 압류가 전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배당도 1억을 전제로 얘가 2천, 이렇게 안부 배당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압류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2천만 원 가지고 그냥 공사대금 해버리면 1억의 압류가 미치지만, 그렇게 여러 개 하다 보면 압류가 특정 안 돼서 무효가 될 수 있어가지고 실무상 어떻게 한다? 압류 금액을 특정하는데 1억 원 중 2천만 원 하면 2천만 원 압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일부만.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게 합친 금액이 오버되는 걸 경합 그런다. 경합이 되면 이제 2천만 원 압류가 전체 압류로 효력이 확장된다. 확장.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게 뭐다? 이때에 여기에 체납 압류는, 세금 압류는, 체납 압류는 이 경합되는 거로 보질 않는다. 우리가 민사 부동산 경매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공매, 경매하는 걸 공매 넣을 수 있고, 그래도 상호 불간섭주의 조정하는 법률이 없듯이, 자, 뭐가 문제되냐면, 잘 보세요. 1억 원이 있는데, 이 뒤에 걸 미리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압류가 있고 9천만 원 압류가 있다. 전부명령. 1억 원에 대해서 선행으로 2천만 원이 가압류가 있고 9천만 원이 전부명령 들어갔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가압류 2천과 여기 압류 전부할 때 압류 합계 금액이 오버가 돼가지고 전부명령이 무효입니다. 무효. 만약에 여기에 7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합계가 작으니까 전부가 유효해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무효입니다. 이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아니라 이게 체납 압류라면, 압류랑 민사는 불간섭이라, 여기 세금 압류가 2천만 원이 있고 9천만 원 들어갔다. 합계가 넘어가더라도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 경합으로 안 보고 2천만 원 압류가 된 거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가 유효하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함보다 이렇게 일부만 들어간 게 합계가 되면,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오버되는 걸 경합, 계속 반복될 거예요. 경합. 이때에 세금하고 민사는 경합으로 안 본다. 경합으로 안 본다. 이걸 빼고 따진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경합으로 되면 압류가 확장이 된다. 여기서 보세요. 자, 또 추신금은 압류된 금액 전액이 미치게 돼 있어요. 압류된 금액.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압류 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 봐봐요. 여기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여기에 2천만 원이 추심, 여기 9천만 원이 추심, 여기 3천만 원이 뭐 추심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거 2천만 원짜리가, 일부 2천만 원짜리가 추심령을 받은 후 얘한테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2천만 원을 걸었어요. 2천만 원. 너는 나한테 2천만 원 달라라고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어. 얘가 2천만 원 압류했으니까. 이 제3채무자가 이거를 경매, 추신금으로 다 이겼어. 경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공탁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요거 2천만 원만 공탁하면 되냐? 아니면 전부를 해야 되느냐? 판례가 제3채무자가 추징금에서 집행을 막기 위해서 공탁할 때 공탁하는 금액은 뭐다? 채무 전액이다. 2천만 원이 아니라 전액을 해야 된다.
압류가 경합이 돼서 확장이 됐고 전체 압류 효력이 확장이 된 거지. 그건 추심의 이 2천만 원 압류도 이제 전체 다 미치는 거예요. 2천만 원 압류가 이제 2천만 원 압류가 된 게 아니라 전체에 미친 거고, 그리고 압류가 확장됐으니까 압류가 확장 전체 미치고 추심도 당연히 압류된 금액에 미치니까, 그래서 얘가 이걸 면하려면 전액이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죠. 전액을 압류 경합이다 보니까 확장이 됐고, 압류가 압류 확장된 압류 금액에 다 추심권이 미치니까 이건 전액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21문제가 있으니까 뒤에는 많이 중복이 돼요. 앞에가 조금 있고요. 자, 추심권자는 신고해야 되고요. 추심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류가 들어오면 공탁하고 신고해야 되고 의무다. 자, 압류 추심받은 채권자가 추심한 다음에 그 추심 신고를 한 경우,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이게 없으면 추심한 금액은 독차지하고 이제 모든 걸 소멸하는 거다. 끝난 거다. 자, 또 가압류가 뒤에 나올 게 미리 나오는 거예요. 본압류로 이행되면, 그래서 강제집행이 넘어가면 이제는 가압류는 본집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던 것 같기 때문에 본집행으로만 싸워야지 더 이상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 취소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넘어가고 나면 가압류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특히 강제집행까지 끝났다면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전에, 그러니까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변제하기, 추심권자한테 돈을 주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고, 돈이 나가기 전에 신청했고, 결정이 났더라도 이게 송달이 돈을 추심한 후에, 돈을 지급한 후에 이게 송달되면 이제는 무효다. 이거는 이 추심권자가 추심한 돈에 그 압류, 가압류 효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배당력으로 볼 수도 없고, 다 무효다. 무효다. 찾아간 후에는 포인트가 계속 키워드만 이거 상당히 수준 있는 문제인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지급한 후에 들어오면 이건 무효고, 추심한 돈에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가압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배당력으로 볼 수도 없고. 자, 이 키워드만 딱 보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추심 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소송은 추심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기하면 적격 흠결, 적격을 상속해서 각하됩니다. 자, 추심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그중 한 사람한테만 주어도 모두에게 미치고, 그걸 찾아간 걔가 찾아간 추심권자가 공탁한 의무가 생긴다. 얘는 면책된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공탁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공탁과는 경합이 되면 요청 안 해도 공탁이 의무다. 이게 봐봐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여기 근저당권까지 돼 있었어. 이거를 압류 추심해왔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 대신 근저당도 뺏어왔으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직접 경매 넣을 수 있어요. 얘 대신. 담보권 있는 경우 그를 자기 이름으로 실행할 수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추심권자 이름으로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 채권을 압류 추심해 오면 이제 얘 대신 내가 직접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심하면 나만 제기할 수 있고 얘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게을리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져. 왜? 근데 얘는 제기할 수 없고 얘만 제기할 수 있다 보니까 얘가 이걸 추심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손해가 생기면, 어느 손해? 특히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공사대금 3년인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압류 추심해가지고 얘만 제기할 수 있어. 6개월 지났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그럼 얘가 손해배상 책임질 수도 있어요. 추심을 게을리해서 손해가 생기면. 왜? 추심권자만 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이 넘어오다 보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추심한 때는 신고하게 돼 있고 독차지하는 거고, 제3채무자나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고 신고하면 법원은 배당으로 넘어가고, 그 신고할 때까지가 배당 요구 종기고, 자, 추심권자는 스스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은 확정이 아니라 송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은 확정이지만, 자, 추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하나에 그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압류된 채권이 확장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보험 해약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받았으면 해지 권한도 있다. 그래서 보험금 추징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해지를 의사표시를 한 거로 본다. 소장 송달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로 본다. 추심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질권, 저당권, 담보권이 있으면 그걸 채무자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직접 담보권 유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채권자가 추심명령 받은 다음에 제3채무자한테 추심해소를 제기할 때는 관할 법원은 일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채무자한테 너 대신 소를 제기했다는 걸 고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국에 있거나 장소를 알지 못할 때는 안 해도 되고. 자, 얘가 이렇게 채무자가 있고 이렇게 추심했어요. 추심. 그래도 추심에 소를 제기하고 있으면, 이 소송 제기하고 있으면 얘한테 판결받은 다른 애, 집행권은 다른 애들은 이 소송에 나도 받을 거였다 이렇게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따라 안 받더라도 얘가 얘한테 봐요. 얘가 가지는 거를 판결받아서 압류 추심 들어갔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을 때 얘한테 집행권을 가진 친구들은 또 압류 추심을 받지 않아도 이 소송에 꼽사리 껴서 이렇게 압류나 추심명령을 안 왔더라도 여기 공동수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가 있다. 자, 7번 문제를 푸는 걸 하겠습니다. 네.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 이행에서는 추심권자만 제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으면 이게 추심이 들어가면 얘만 제기할 수 있어. 얘는 적격을 상실해. 근데 얘가 소송 중에 얘가 추심 들어오면 얘는 상실하고 얘만 제기할 수 있는데 얘가 추심권능을 잃어버리면 이게 부활된다는 거죠. 얘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적격을 회복한다.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회복한다는 거예요. 압류 명령 발령할 때는 채무자 쌤서 신문할 수 없는데, 압류 명령 뒤에 추심 명령, 그러니까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안 하고 따로 압류할 때 이걸 신문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따로 추심 명령을 심리할 때는 신문할 수 있지만 집행법원에서 이 대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심리할 수는 없다. 집행 채권이나 압류된 채권 존재하는지 이것까지는 심리할 수는 없다.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할 때 발생하고 채무자 송달은 요건이 아니고, 추심 명령 받은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변제 수령은 물론 해제, 해지권, 취소권까지 대신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교재 8번을 봅니다. 528페이지. 우리가 21문제가 있는데 뒤에는 짧아요. 많이 중복돼서 몇 개 안 되는데 앞으로 한 4문제 정도가 좀 깁니다. 5문제 정도가.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이거는 추심 권능만 부여한 거다. 따라서 이 추심 권능에 대해서 압류 추심은 무효다. 이렇게. 이 추심 권능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추심 권능에 대한 압류, 가압류, 추심 다 무효다. 추심
권능을 판결받았더라도, 추심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 채권 압류 감류 명령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돈을 이미 지급해버렸다면 소멸한 거다. 없다. 다른 채권자가 지급하기 전에 압류 감류 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 났더라도 지급한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거는 무효다. 이게 추심권자가 받은 추심금액 가압류가 미치는 것도 아니고 배당력으로도 몰 수 없다. 이건 무효다. 자, 채무자가 제기하고 있어요. 재판을. 채무자가 이거를 압류 추심했어요. 그러니까 추심해소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얽고 이거만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를 상대로 먼저 재판을 걸고 나중에 추심명령 받아가지고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면 추심의 소가 중복소가 아니죠. 앞에 게 없어지는 거지 뒤에 거는 중복소송이 아니다. 자, 추심의 소가 우선한다. 오히려 앞에 저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추심의 소가 중복소송이 아니다. 자,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압류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추심을 마쳤으면 지체 없이 공탁을 해야 돼. 그때 이거 안 하면 손해배상으로 추심 공탁 사유 신고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공탁할 때까지 지연 손해도 공탁하라는 게 법원의 태도다. 방치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음수표, 이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은 배서가 금지 안 되면 유체동산, 배서가 금지되면 채권으로 하되 이 증권적 채권은 증권을 집행관이 점유해 압류가 되는 거고 압류가 된 후에야 환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추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 추심을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다. 압류가 된 걸 전제로 추심을 이렇게 증권을 가져온 다음에 할 수 있다. 일반 채권은 압류, 추심을 동시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증권을 가져와야만 압류가 되는 거고 그 뒤에만 추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추심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면 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얘가 응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한 채권자가 직접 허가를 얻어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추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뭘 못 다툰다? 집행 채권의 부존재 소멸은 다툴 게 아니다.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누가 둘 사이에 집행 채권 채무자끼리 싸워서 청구 이의로 다툴 문제다. 아니다. 자, 추심이 있으면 이행에서는 추심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거는 적격을 상실하고. 자, 밑에는 넘길게요. 추심한 돈 사유 신고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오면 공탁 의무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공탁하고 사유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반복이죠. 자, 우리 유제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우리가 21문제, 이제 뒤엔 짧습니다. 우리 10번, 11번, 여기 뒤에까지만 조금 길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추심명령의 효력은 추심명령의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확장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압류가. 그럼 전액에 미칠 수도 있다.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집행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을 넘어서도 이게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압류된 채권이 제한이 없을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다 미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경우에 이걸 받을 돈만으로 한정하려면 추심액 제한 허가 재판이라는 게 있다. 2번은 뭐냐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불가분 채권인데 둘이에요. 제3채무자가 이렇게 제3 이 둘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만 추심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이제 요거 소송을 제기할 적격을 잃지. 근데 추심명령 안 들어온 요 친구는 요거는 적격을 잃지 않는다. 이게 2인 이상의 불가분 채무자 1인을 제3자로 한 압류 추심 명령 이런 경우 추심 채무자는 요 채무자는 요 사람은 압류 추심이 들어왔으니까 소송을 얘만 제기해야 되고 얘는 제기할 적이 없지만 요거 다른 채무자 불가분 채무자는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이거는. 자, 이게 추심 명령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둘 다 송달해야 되고 특히 제3채무자에게만 송달되면 효력은 생긴다. 같은 채권의 추심 명령이 여러 개 오더라도 우선이 없다. 안분 배당이다. 우열이 없다. 자, 5번은 똑같은 거니까 추심한 금액을 신고하고 공탁하라는 거.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료가 있으면 공탁하고 신고하라. 사유 신고하라.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11번이네요. 11번. 자, 교재 531페이지. 압류, 가압류 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니까요. 얘들한테만 대항 못하는 거죠. 양도하고 확정일자 증서로 대항력을 갖추면 양도 후에는 이제 객기 아니니까 압류 들어와도 무효다. 배당에도 못 들어온다. 압류 추심 전에 이미 면책이 된 거다. 면책. 압류 추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면책이 되는데 들어왔다면 이를 이유로 항고,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절차상 문제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면책, 채권, 채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했다. 이거는 실체법상 문제라 청구, 이해소 이런 거로 다투게 돼 있지. 즉시 항고로 다툴 건 아니다. 즉시 항고는 실체법상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추심 범위는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 전액, 받을 돈 채권 범위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압류된 채권이 제한이 없을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하여튼 자, 제3채무자가 압류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에게서 지체 책임을 뭐다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 이것도 반복이죠. 자, 우리 12번을 보겠습니다. 교재 12번. 맨 밑에 지문은 너무 중복이 돼서 뺐고요. 그 다음에 4개 지문만 보겠습니다. 자, 자, 채권에는 압류 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이 한돈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가 안 됩니다. 새로운 공사계약 이런 것들은 압류가 안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여러 개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서 어느 범위에 압류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다. 특정해야 된다. 특정. 그러다 보니까 압류 금액을 자꾸 특정하게 된다. 일부 금액으로. 압류 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압류가 무효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 이에 따라 추심 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가 무효니까 추심도 효력이 없는 거니까. 자, 이 경우에는 무효를 다툴 수 있다. 추심 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고 둘 다 다툴 수 있다. 아예 절차상 다 무효니까. 우리 교재 532페이지. 자, 아예 무효니까 이건 아예 집행채권이 소멸한 게 아니라 아예 무효니까. 이 집행채권의 변제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다툴 수도 있고 적으로 적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판결 정본에 대해서 압류 추심위원이 발령되는데 이 채무자가 이걸 강제 집행 정지 결정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정지가 발생한다. 정지. 자, 그 순간부터 정지다. 이 정지 결정문이 법원에 집행법원에 제출되는 순간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거다. 이게 정지 결정이 따로 송달되는지 이런 거는 관련 없이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정지가 된다. 송달돼야만, 그 뒤에 송달돼야만 정지가 되는 거는 아니다. 자, 법원에만 딱 내는 순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이로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따로 압류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정지 효력과는 무관하다. 정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짧아지고 있어요. 문제가 13번부터는. 지금까지 굉장히 길었죠.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중복되니까 이거 빼고 볼게요. 이것도 중복이 돼. 제3채무자는 추심령이 경합된 경우 한 사람한테만 줘도 모두 대항할 수 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공탁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럼 누가 공탁해야 된다? 한 사람, 이거 받아간 이 친구가 공탁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 추심령은 이중 압류도 할 수 있고, 자, 뭐 큰 여러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이것도 중복이지만 지시채권, 증권을 점유할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 추심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압류 추심이나 전부를 신청해야 된다. 자, 이거 추심해소 고지하게 돼 있고 알지 못할 때는 안 해도 되고, 추심구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뭐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 이 존재, 이건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또 추심에 포기하더라도, 그럼 추심권을 포기하면 추심 명령만 상실하게 되는 거고, 그러더라도 기본 압류 채권은 영향을 안 받는다. 압류 및 추심에서 추심만 포기할 뿐이지 압류 채권, 기본 채권은 추심을 포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추심권자 신고 의무는 일부만 추심했을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월급처럼 계속적 받는 돈도 추심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때마다 계속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제 15번 7문제가 남았어요. 15번.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여기서 이 판결 가지고 이렇게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 추심이 들어가면, 요거는 압류 들어간 압류 채권자, 압류 채무자, 제3채무자, 요 채권은 중단이 되는데, 요거는 민법상 최고 효력밖에 안 된다. 이렇게 6개월. 압류 송달받은 채권이 제3채무자, 요거는 요 시효가 최고 효력이 있다. 시효 중단해서. 자, 여러 개 압류 추심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느 사람에 줘도 면책이 된다. 이걸 막으려면 공탁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 뒤에 공탁간일 때는 경합이 되는 순간 공탁과는 이 공탁 사유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공탁과는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되지 않는다. 공탁과는 경합 순간 공탁 요청이 없어도, 마치 공탁법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집행채권이, 자, 여기 집행권원이, 집행채권이 있어. 이거를 가지고 압류, 추심 전부 들어갈 때, 요 채권이 압류됐다, 이렇게. 이 채권자가 채무자 지상투, 요 집행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요걸 가지고 압류까지는 가능하고 추심 전부는 못한다. 이게 집행채권이, 요게 집행자의 채권자,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압류가 전부를 들어갈 경우 별개로 판단해서 압류는 가능하다. 내가 판결문 받은 채권이 있고
이 판결문 채권에 남이 이거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압류까지는 가능하다. 환가만 안 되지. 압류 명령은 장세가 될 수 없다.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전부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도 피전부 채권이 전부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부 명령이 확정되면 그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절차상 절차는 끝난 거다. 무효든 유효든 간에 절차는 종료되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밝혀가지고 다시 절차를 취할 수 있더라도 정리하면 전부 명령이 절차상 확정되면 이게 존재하지 않아도 뭐는 종료되는 거다? 절차는 종료된다. 절차는. 그러나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 변제받은 게 아니다. 전부 명령은 가져온 것만큼 변제효가 발생하는데 이게 없는 거니까 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이게 없는 거니까 이 변제도 안 된 거라서 없는 걸 밝혀가지고 계속 변제를 할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알더라도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자, 이제 한 6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너무 중복이 돼서 끄트머리 지문 하나만 보고 갈게요. 똑같은 건데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했더라도 이거를 배당용으로 볼 수는 없다. 추심 신고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이미 돈을 추심한 거야. 추심한 다음에는 찾아갔으니까 여기를 압류하더라도 그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결정이 났더라도 송달이 되더라도 추심하기 전에 송달됐지 추심한 후에는 무효고 배당용으로 볼 수도 없고 여기 추심한 돈에 압류가 미치는 것도 아니고 무효다. 자, 17번 문제군요. 17번. 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압류명령과 동시명령 동시에 할 수 있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일부는 추심, 일부는 전부는 가능하지만 일부는 추심, 일부는 전부는 가능하지만 이 전체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게 잘못된 거.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즉시항고 사유, 압류 금지 채권 뭐 등등 절차상의 문제지만 이렇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실체법상의 문제는 즉시항고 사유가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추심명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정지되는 게 아니다. 추심명은 정지되지 않는다. 자, 정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그 보험 해약금에 대해서 또는 정기 예금에 대해서 그 정기 예금 해약 시 예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추심권자는 보험 계약이나 예금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압류만 가능하면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이제 18번 문제는 너무 똑같아서 그냥 통과하고요. 19번 문제도 지문 몇 개만 보겠습니다. 추심명령 받으면 압류권자는 대위 없이 채무자 대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요. 밑에부터 무유채물 인도나 권리이든 청구권은 전부명령이 못해. 전부명령은 권면액이 있는 거, 액면가가 있는 것끼리만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요 3번 문제를 19번에 3번 문제 지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 좀 지문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문제가 더 남으니까 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자, 이분은 나중에 확정된 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전부 명령이 송달된 당시 이 계약성의 피압류 채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 19번 이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19번의 정답은 이게 잘못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정답은 요거예요. 4번. 추심권을 포기하더라도
기본 채권은 효력을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이게 4번이 틀린 거고 정답이 잘못 걸려 있어, 표시가.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자, 경합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나중에 확정된 게 아니라 송달시.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상당히 사실은 좀 이것도 수준이 있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혼자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자, 임대차 보증금 1억이 있어요.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자, 여기 압류가 들어갔어요. 1차. 가압류가 있어요. 5천만 원이. 그 다음에 2차. 전부 명령을 했어요. 한 4천만 원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송달 당시에는 계약상 보증금이 1억이에요. 1억. 합계가 오버가 안 돼요. 유효하죠. 근데 이제 이게 월세를 계속 연체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나중에 확정될 때는 다 까고 나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만 남았다. 그러면 6천만 원인데 가압류가 5천, 전부명령이 4천, 이게 오버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사례가 보증금 사례를 생각하면 돼요. 보증금, 월세에 있는 보증금 전부명령 갈 때는 경합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월세 계속 연체돼 가지고 끝날 때, 확정이 됐을 때, 모자르게 될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거냐? 판례가 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송달시 계약상의 금액을 가지고 유효다. 나중에 확정시가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배당할 거냐? 이건 논의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당할 건지는. 자, 여하튼 송달시이다. 계약상의 금액. 자, 20번. 정당 국가보조금은 압류 금지고요. 자, 이것도 집행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내가 이 집행채권이 압류가 들어온 다음에 이거를 압류명령과 전명령을 신청한 경우 별도로 판단해라. 압류는 가능하고 추심 전부는 안 된다. 압류에는 장애사가 될 수 없다. 앞에 봤던 거죠. 너무 중복이 되니까 마지막 문제 지문 2개만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탁과도 너무 중복이 돼서 일부러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거 반복도 이렇게 이걸 많이 봐두면 집행공탁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진수채고를 해가지고 압류채권자는 재승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면 그 한도 압류가 들어간지를 진술하도록 진술채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제3채무자가 진술하게끔 이렇게. 이거 뭐 잘못됐죠? 채권을 압류명령에 따라 권리를 얻은 권리를 채무자 동의가 없으면 취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권자는 채무자 동의가 없더라도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죠. 참고로 뭐냐면 여기서 이건 알아두세요. 마지막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잘 보세요. 채무자 거를 강제로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심만 할 수 있어요. 추심권자는 추심만 할 수 있어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추심하는 거지 채무자 권리를 포기 못해요. 추심권자가. 그건 추심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포기한 거예요? 추심자들 얻은 추심권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다? 자, 추심권은 포기할 수가 있지만 추심권 동의가 있어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정리해보면 채무자 권리를 압류 추심했다는 얘기는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라 추심권자는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해야지 채무자 권리를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도 있어. 근데 그 채무자의 권리 자체를 포기한다거나
면제시킨다거나 이건 안 돼요. 뭐는 가능하다? 추심권 자체는 얘 허락 없이 포기할 수 있고 추심권을 포기하더라도 기본 채권이 도망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시험 지문은 추심권 포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여기 기출문제로 안 나왔지만 알아둬야 될 거는 채무자 권리를 추심하는 걸 넘어가서 채무자 권리를 포기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심권은 상관없이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더라도 기본 채권은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히 마지막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넘게 긴 시간 수고 많았고 이 파트가 굉장히 밀집도가 있고 집행공탁도 연결되고 집행공탁에서도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고들 많았고요. 좀 쉬었다 전부 명령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